9월 초에 엑시노스 2600이 유출이 됐어요. 이전 모델 다 비교해봤을 때 가장 좋다. 갤럭시 S26에 당연히 탑재가 되겠구나. 수율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회사들, 후공정 회사들 통해서 이리저리 들어보면 크게 노이즈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 경쟁력을 그만큼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실패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파운드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키포스트에서 콘텐츠 팀장 맡고 있는 안석현입니다. 지난 7월에 인사드리고 석 달 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반도체나 이쪽 IT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동안의 업데이트 내용들 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이지키포스트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번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국면은 총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큰 시계열로 보면 6월부터 주가가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6월에 올랐던 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알아봤던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관련해서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던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쪽이 이제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9월 하순 들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잘해왔던 레거시 D램에서 쇼티지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 보시듯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이 레거시 D램 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있을 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믿고서 이거를 이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총평하자면 6월 이전에 삼성전자는 사실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회사였었잖아요. 그게 정말 손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6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구색이 좀 좋아지면서 그 와중에 레거시 D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업사이클을 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강해지면서 최근 9월에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이제 레거시 D램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재고 상태입니다. 재고가 얼마나 기냐, 재고 기간이 얼마나 기냐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 보고서를 나온 거 보면 메모리 3사의 평균 재고가 3.3주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정상인가요? 라고 하면 보통 8주에서 10주 정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공장의 문을 닫아도 내가 고객사한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대응해 줄 수 있느냐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8주, 그러니까 2달분을 쟁여놓고 혹은 2달 반분 정도를 쟁여놨을 때 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확 줄어서 3.3주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국면에,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H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거를 누가 살지, 누가 어떤 가격에 살지가 다 정해져서 미리 나옵니다. 근데 이 DDR5나 DDR4 이런 레거시 D램은 정해진 가격이 물론 있습니다. 그 고정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고정거래로 나가지만 시가로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다금바리 같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재고 일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내 공급사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쟁을 하느냐? 나 좀 더 많이 주세요, 나 좀 더 길게 확보해 주세요라고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가격을 좀 더 높게 부르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게 어찌 보면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림이 벌써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DDR5 16GB 단가가 한 7.5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한 3.8달러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2배 올랐고, 지금 재고가 이렇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이제 회사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가? 레거시 D램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삼성전자가 나머지 두 회사들을 압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월에 이제 D램 웨이퍼 투입량이 한 55만 장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55만 장 중에
HBM으로 할당하는 거는 12만 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만 장은 전부 다 레거시죠.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레거시 D램 투입량을 보면 하이닉스가 한 18만 장 정도 되고요. 마이크론이 한 20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합쳐도 삼성 하나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 여력이 있는 사이클에서 삼성전자의 캐파가 나머지 두 회사에 합친 것보다 많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국면이 어떤지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기업별로 뜯어보면 제가 아까 이제 업체들 평균으로 재고 일수가 한 3.3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6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한 2주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한 3.3주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삼성전자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순환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알리는 구조적 상승일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중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순환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재적인 경쟁력도 회복이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올해 7월, 8월에 이제 아주 더웠을 때 있었던 뭐 파운드리 이슈나 아니면 시스템 LSI나 이쪽도 분명히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요. 긁지 않은 복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반영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잔잔하게 밑을 깔아주고 있고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순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레거시 D램이 한번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4년 주기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D램 사이클이 이제 하강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 상승 사이클이 있었느냐?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2017년, 18년에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한참 태농을 하면서 뭐 구글, 아마존, 뭐 알리바바 이런 데들이 엄청 서버 투자를 했었죠. 그때는 AI 서버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버였어요. 그때 이제 쇼티지가 엄청 심해가지고 가격이 정말 슈퍼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 그리고 또 언제 슈퍼 사이클 왔냐? 2021년, 2022년. 이때는 코로나 펜트업 수요. 그때 한 돈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IT 제품 엄청 많이 샀죠. 그때 이제 또 D램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21년, 22년 하고 이제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흘렀으니까 이제 올 때가 됐죠. 올 때가 됐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누가 그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주기가 올 때가 됐다고는 알지만 차마 그거를 이제 좀 사서 내가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못 하는 건데 뭐 여지없이 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좀 근원적인 경쟁력도 좀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HBM3E 12단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퀄을 통과해서 소량이나마 이제 들어갈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저 종합적으로 보면 순환적인 어떤 이슈하고 그리고 근원적인 이슈가 좀 중첩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뭐 2년 반 상승, 1년 반 하강 이렇게 합치면은 딱 4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 점점 좀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으로 줄어서 2년 상승, 1년 하강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때는 보면 사실 무슨 사이클의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상승기에 이제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오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 3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 회사들도 다 같이 호황을 맞이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개 회사들이 우리 요만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잉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엄청나게 이제 재고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쭉 빠지고 그게 이제 한 1년 반 또 꺼지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삼성전자의 호재가 있을까요? 지금은 전부 다 사실은 D램 쪽, 그러니까 HBM 플러스 레거시 D램 이쪽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낸드 플래시 수요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에 사실 둘 다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탄력성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동안에 낸드 플래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었어. 이게 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D램만 해도 3사로 딱 굳어진 지가 지금 뭐 20년 뭐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점 체제가 유지가 돼서 공급 과잉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3사 안에서 이제 스탑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호황이 오고 이게 되는데 낸드는 공급사가 일단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리다임,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론 여기에 결정적으로 YMTC까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급량 자제가 안 돼요. 내가 좀 더 먹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막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이 돈을 못 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YMTC의 존재가 중국 YMTC의 존재가 이 낸드판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저해한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YMTC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자기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인데 YMTC는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대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설비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수준이 낮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측면에서는 특히 웨이퍼 본딩이나 아니면 스테어리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쪽 기술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앞섰나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기술력 차가 거의 1년도 나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시장은 앞으로 YMTC가 다 먹을 거야. 이런 컨센서스가 저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낸드를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건 아니구나. 낸드를 보고 SK하이닉스에 밸류를 더 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굿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굿뉴스인데 YMTC가 드디어 헛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헛발질이 뭐냐면 점유율이 처음으로 꺾였어요. 그동안에 물론 이제 점유율이 아직도 절대치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2020년에 YMTC가 시장에 물건을 팔기 시작한 이래 2025년 1분기까지 단 한 번도 점유율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조금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이 지원을 힘입어가지고. 근데 2025년 2분기에 처음으로 꺾였다는 시장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7%에서 5%로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2%포인트 깎인 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스테디하게 공부 잘하는 애가 한번 꺾이면 쟤 요새 무슨 일 있나? 뭐 요새 연애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동안의 추론이었고 그걸 이제 이리저리 추정을 해보면 드디어 미국의 제재 효과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YMTC가 미국 상무부 제재를 받은 게 2022년 10월인가 12월인가 하여튼 연말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한참 2년, 3년 정도 괜찮아서 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쟤네는 무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22년 연말 이전에 엄청 땡겨서 사놨던 장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비들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있던 장비들 수리하고 이렇게 쓰면서 그동안에는 계속 버텨왔는데 이제 그 효과가 먹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좀 웃긴 게 계속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사줘야 되는데 계속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는 와중에 내가 신규 장비가 없으면 기존 장비를 합쳐서 써야 돼요. 그 말인즉슨 웨이퍼를 투입할 수 있는 양, 캐파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마 이런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게 아닌가, YMTC가.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 상황을 보면 YMTC에 걸려있는 제재를 미국이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낸드 시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YMTC가 이제 탈락이구나.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굉장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급 측면에서의 호재입니다. 랜드 쪽에서 중요하게 볼 만한 것 혹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낸드 쪽에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호재였고 수요 사이드에서도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SSD하고 HBF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SSD라고 하면 낸드를 수요하는 시장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마트폰, 하나가 PC, 하나가 이제 서버용이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사실 스마트폰하고 PC는 뭐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썩
좋아질 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서버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HDD, 하드디스크라는 놈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왔었거든요. 서버 업자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저장 매체를 써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야 속도도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을까를 딱 보면,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그동안에 기술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속도는 물론 SSD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냥 랜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SSD에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속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심지어 가격은 막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HDD를 많이 써왔어요. 근데 최근에 HDD가 쇼티지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설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오늘 주문하면 내년 10월에 받을 수 있어요. 그 1년이라는 거죠, 리드 타임이.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버 투자라고 하는 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이 바로바로 물건을 갖다 줘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제 AI가 쭉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리드 타임이 1년이야? 그러면 이제는 리드 타임 짧은 차라리 SSD를 쓰자.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리드 타임이 8주밖에 안 되거든요. 52주고 8주 차이니까 엄청나게 나죠. 그냥 엄청 빨리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속도도 빠르고 또 전기도 좀 덜 먹거든요, 이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이런 또 측면도 있으니까 ESD, SSD를 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ESSD 수요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앞으로 이제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ESSD 플러스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쪽에 수요가 좀 살아난다 이러면 뭐 완전히 이제 붐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요 쪽에서 낸드 플래시의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HBF가 있는데, HBF는 좀 이제 먼 개념이긴 합니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HBM이 그 D램을 이렇게 적층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요 적층하는 코어 다이가 지금 D램을 쓰고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낸드 플래시를 한번 바꿔보자.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는 D램에 비해서는 좀 싸기도 하거니와 이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 24기가가 막 512기가 막 이렇게 되니까 크게 갈 수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이 D램에 비해서 낸드가 속도가 좀 빠지지만 그래도 이 어떤 캐패시티를 늘릴 수 있는 이 이점을 이용해서 HBF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지금 낸드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HBM이 태동할 때의 어떤 국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대체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수요가 쫙 빨려 나가죠. 근데 지금 HBF도 지금 낸드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빠르면 2026년에 엔지니어링 샘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만약에 낸드의 수요가 빨려 나간다, 이렇게 되면 뭐 아까 공급 제한이 걸리고 수요는 늘어나,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레거시 D램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지만, 뭐 앞으로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 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HBM4, 이게 지금 퀄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텐데, 과연 이거를 퀄을 진행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괜찮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냐, 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2600, 이것도 이제 당면 과제인데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게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내년에 나오는 26에 제대로 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요 두 가지의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에서 곧 공개될 S26의 엑시노스 2600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런 SoC 칩셋 같은 경우에는 성능하고 수율이죠. 근데 성능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앞서서 모의고사를 여러 번 치면서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SoC 칩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고 이제 만들어 보고 나면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물론 내부에서 평가를 많이 거쳤겠지만 그동안에 평가해왔던 기관들을 통해서 야, 내 실력이 그동안에 나왔던 애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긱벤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초에 한번 유출이 됐어요. 이 엑시노스 2600이 긱벤치 점수가 얼마냐라고 했던 게 나온 게 보면
싱글 코어 기준으로 3309 그리고 멀티 코어 기준으로 11256입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 안에 보면 연산을 하는 코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나를 돌렸을 때 3300점 나왔다는 거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돌렸을 때 11256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칩들 대비해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폰 17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9월 초였으니까 아이폰 17이 나오기 전이어서 17을 제외하고 아이폰 16, 그 다음에 상반기에 나왔던 여러 스마트폰들, 그 다음에 뭐 스냅드래곤 이전 모델 뭐 다 비교해봤을 때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6에 당연히 탑재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폰이 나왔고 뭐 아이폰은 근데 어차피 이제 칩셋을 경쟁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최근 한 1, 2주 사이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차세대 모델의 긱벤치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싱글 코어 기준으로 3831 그리고 멀티 코어 기준으로 1223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멀티 둘 다 엑시노스 2600보다는 좀 많이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엑시노스 2600이 스냅드래곤을 압살하고 탑재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세트 업계나 아니면 반도체 후공정 업계, 왜냐하면 2600이 생산이 되면 후공정을 또 어디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물어보면 갤럭시 S26이 총 3가지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제일 위에 울트라 버전이 있고요. 그 밑에 슬림 버전, 엣지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엣지 버전이 있고 일반 모델이 있습니다. 총 3가지 모델로 나오고, 이 중에서 울트라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이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들어갈 거고, 나머지 밑에 2개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갈 거다. 그럼 2개 들어가고 퀄컴이 1개 들어가니까 삼성이 이겼네요 라고 하겠지만, 판매량은 울트라가 50%가 넘습니다. 한 5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에서는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살짝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긱벤치 점수라는 것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좀 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가 돼요. 그래서 물론 삼성이 좋아지면 퀄컴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해 보셔야 되겠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격차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밑에 2개 모델은 삼성, 위에 하나 모델은 퀄컴, 이렇게 가는 게 아마 거의 이제 메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2500, 그러니까 S25에 하나도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도 하나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게 돼 있고, 일단 더 중요한 건 이제 수율이겠죠. 성능은 나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수율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비교할 만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서플라이어들을 통해서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오사트 회사들, 그러니까 후공정 회사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들어보면 크게 노이즈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생산을 해서 뭐 갤럭시 S26에 탑재될 정도의 수율은 나오고 있다. 이게 삼성전자 2나노로 생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쁘지 않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각각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용 AP를 설계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할 줄 압니다 라고 하는 회사가 6개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애플, 퀄컴, 미디어텍, 화웨이, 샤오미,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바일 AP를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에 탑재할 수 있는 요 3가지를 모두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 샤오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지만 파운드리가 없죠. 단지 자기네들 스마트폰에 탑재할 뿐입니다.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지만 내가 이거를 생산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스마트폰 브랜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분야에 리소스를 최대한 집중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건 잘하겠지만, 어떤 모든 산업에서의 동반 성장은 또 삼성전자밖에는 못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요즘같이 분업화된 시대에 그렇게 리소스를 분산해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2020년 이전에 삼성전자가 해왔던 아주 승리 공식이잖아요. 이게 한 번 더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이것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S26, 그러니까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돼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갤럭시를 생산하는 MX 사업부는 당연히 좋겠고요. 이거를 설계한 시스템 LSI도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라, 이 나노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고 어떤 식으로 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에 알아봤던 뭐 테슬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재긴 한데 그게 이제 생산돼서 나오는 건 2017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이 나노가 이렇게 생산되는 모습을 기다리겠어요.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올 연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나노의 경쟁력을 그만큼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상반기에만 퀄컴 스냅드래곤 칩 구매에 약 8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안착이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엑시노스가 이제 갤럭시에서 이제 배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8조,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8조 쓰고 뭐 연간으로 하면 뭐 10조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퀄컴에 끌려다니는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퀄컴 스냅드래곤의 단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설계한 설계비 플러스 TSMC의 공정 단가,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이게 내가 만약에 엑시노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앞에 있던 공정비와 설계에 들어갔던 그 높아진 비용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퀄컴 단가가 막 20%, 30% 매년 오르잖아요. 이거를 계속 들어주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스마트폰 모바일 AP가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미스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샤오미를 보면 샤오미가 올해 6월에 자체 개발 AP를 내놨습니다. 쉬안제 뭐 51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거 개발하는데 2.6조 정도 썼고요. 앞으로 9.6조 더 쓴다고 하거든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왜 AP를 자체 개발하느냐? 사실 샤오미는 이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텍 좀 쓰고 유니SoC 써가지고 그냥 대충 팔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하느냐? 이게 끌려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끌려다니다가 망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 LG전자.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팔지 않죠. 근데 스마트폰 사업 종료하기 전에 한 수천만 대 정도 1년에 팔 때 보면 걔네는 수천만 대 팔매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AP 구매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게 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처럼 어떤 자기네들 AP를 가지고 있고 LG전자는 비빌 언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퀄컴에서 그냥 달란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LG전자 같은 길을 가기 싫은 겁니다. 마진에서의 어떤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큰 거죠. 크지만 LG전자처럼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엑시노스가 절치부심하는 동안 퀄컴, 애플, 미디어텍 등 경쟁자들은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나요? 사실 여기 말씀하신 회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미디어텍이에요. 물론 퀄컴은 워낙 뭐 우등생처럼 잘하는 회사고 애플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미디어텍은 그동안에는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 알아라고 하면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말고는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미디어텍이 최근에 아주 치고 올라오는 게 중저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이엔드 쪽으로 디멘시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닛 베이스로, 그러니까 출하량 기준에서는 AP 출하량이 퀄컴을 넘어섰어요. 근데 퀄컴은 워낙 하이엔드만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아직 미디어텍보다는 높지만 이 미디어텍은 유닛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매출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AI 쪽으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모바일 AP도 하지만 AI용 CPU를 또 개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들을 보면 B200, B200 이렇게 나가다가 GB200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앞에 G가 붙은 거죠. 그 G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인데 이 엔비디아가 이 그레이스를 설계할 때 미디어텍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GB200 요 시리즈가 팔릴 때마다 미디어텍도 어느 정도 그 커미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AI 쪽에서 워낙 잘 나가다 보니 요걸 기반으로 해서 중저가에 당연히 잘하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요런 경쟁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파는 MX 사업부가 퀄컴 대신에 그냥 미디어텍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저가 쪽에서는 일부 쓰고 있기도 하고, 근데 갤럭시 S, 그러니까 가장 하이엔드급의 미디어텍을 좀 써볼까. 지금 우리 애는 저렇게 좀 약간 비리비리하니까,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에 이제 우리 애가 저렇게 비리비리하니 미디어텍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컨택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만큼 많이 컸다.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이긴 하죠. 이제 퀄컴하고만 경쟁이었는데 미디어텍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엑시노스 2600이 성공했을 때와 또다시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각각 그려주신다면요? 성공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성장,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와 MX 사업부, 이 세 사업부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모멘텀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죠. 사실 MX 사업부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물론 뭐 마진에서 좀 손해를 보겠죠. 이제 뭐 계속 퀄컴에 시달려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미디어텍이라는 대안도 좀 튀우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엑시노스가 안 돼? 그럼 미디어텍 너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디멘시티로 일단 좀 급한 불 좀 끄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큰 걱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은 파운드리죠. 야, 이게 이나노라고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니네 회사조차도 쓰지 않는 이 노드를 도대체 누가 쓰겠느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저 14나노부터 해가지고 계속 선단 공정을 거의 TSMC하고 맞춰서 투자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사를 계속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 2분기에 지금 파운드에서는 적자 2.5조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국면이 계속된다면 아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야, 이제 지금 로드맵 상으로는 2027년에 1.4나노 투자한다고 하는데 2나노에서 만약에 제대로 수준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1.4나노 투자하는 게 무의미하죠. 예. 그거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질 텐데.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시나리오를 굳이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스마트폰 사업부는 쏘쏘, 뭐 시스템 LSI는 그냥 거기는 쏘쏘보다 좀 안 좋은 거지만 파운드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 닫아야 돼요. 삼성전자의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뉴스가 의마하는 바를 전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일단 어나운스 해주지는 않죠. 예, 확인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당 뉴스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량 자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3E에서 이제 4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물량도 이제 페이드 아웃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아마 SK 하이닉스가 받았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HBM 사업이 크게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어떤 그 스펙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B 디램, 그러니까 10나노급 5세대 디램, 최신 디램으로 HBM3E를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1A 디램, 그러니까 4세대죠. 한 세대 늦은 제품으로 HBM3E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자동차로 비교하면 지금 경쟁사들은 다 F1 머신 타고 달리고 있는데 나만 지금 소나타 끌고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슈마허가 와서 운전을 한다 그래도 F1 머신을 이길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동등 스펙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HBM3E뿐만이 아니고 이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HBM4, HBM4E 요 차세대로 나아갈수록 삼성의 어떤 경쟁력이
혹은 뭐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가 요 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웨이퍼 투입량이 워낙 많잖아요. 55만 장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둘에서 합쳐도 삼성전자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4를 이제 쿼를 제 시간에 받았다 이렇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HBM 업계에 굉장히 어떤 뭐랄까 강력한 매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동안에 사실은 삼성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개런티를 받았다면 삼성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일단은 3E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굿뉴스고요. 이제 HBM4 계약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 42만 장의 레거시 디램 캐파를 얼마나 HBM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요 부분을 아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요? 역시나 뭐 삼성전자하고 이유는 동일하죠. 이쪽 마이크론도 가장 좀 적은 디램 캐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그 전환율이 좀 낮아요. HBM 전환율이 좀 낮고 아직은 디램 비중이 좀 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어떤 시장의 무게 중심이 HBM에서 DDR5, 그러니까 레거시 디램으로 옮겨 탄다고 봤을 때 가장 탄력성이 좋을 건 일단 삼성전자고요. 일단 절대 양에서도 많고 비중에서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는 마이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워낙 HBM 비중이 높아요. 지금 오히려 그 레거시 디램의 생산량은 마이크론 대비 2만 장 적습니다, 월에. 마이크론이 2만 장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실적을 아마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뭐 컨컬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셨던 걸 한번 좀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런 뉘앙스를 살짝 풍기긴 했습니다. HBM이 지금 4로 이제 넘어가는 국면인데 우리는 뭐 레거시 디램의 비중도 요만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굳이 전환 안 하고 그냥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HBM을 판다라고 하는 건 수율에서 그만큼 깎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HBM을 쌓으면서도 부러뜨려 먹죠. 그 다음에 HBM 자체가 기존 디램보다는 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한번 다이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다이 크기도 커서 이거 좀 별로지, 또 쌓으면서 깎아먹지, 뭐 이런 잡다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하나씩 팔면 수율도 거의 황금 수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 내후년 뭐 HBM과 이 레거시 디램 시장에 굉장한 어떤 역학관계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 현재 주목할 회사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슈퍼사이클이 오면 모든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좋죠. 근데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 대신에. 일단 메모리 3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일단 먼저 앞으로 달려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이 디램에 결부되어 있는 소부장 회사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또 좋아질 텐데, 뭐 보니까 벌써 주가들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소재가 좀 더 빠르고 장비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보통 보면. 왜냐하면 소재는 회사들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장비는 시장이 좋아지면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투자 국면에서 아마 그동안에 별로 관심은 없으셨겠지만 낸드 플래시 관련된 회사들 좀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기준으로 낸드 업체들의 낸드 캐파를 다 합치면 월 180만 장 정도 웨이퍼를 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얼마냐? 이게 오히려 줄어가지고 150만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데 테크 마이그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단, 200단, 300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투자를 안 하니까
기존 설비들을 중복으로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캐파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3년도에 180만 장이던 게 지금 150만 장으로 줄어 있어요. 근데 제가 1부,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SD를 중심으로 해서 낸드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당연히 오르겠죠.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거의 90%가 되더라고요. 올해 4분기를 기준으로 9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면 90% 초반, 90, 2, 3% 가고 내년 연말에는 만약에 설비 투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99%까지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투자 압박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투자 역량을 분산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낸드 쪽에 투자를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낸드밖에 사업이 없는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가동률이 99%가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이후로 완전히 한겨울이었던 낸드였던 투자 국면이 2026년 빠르면 상반기부터는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면 낸드 비중이 높은 소부장 회사들이 거의 다 신저가에 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3년 동안 손가락 빨았으니까. 그런 회사들 잘 찾아보시면 지금 D램 국면에서 거의 오르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좀 먼저 뛰어가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아마 혹시나 D램 요번에 투자 국면에서 놓치셨다면 낸드에서 한번 좀 더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낸드 쪽에 좀 투자를 해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데이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낸드 업계의 가동률, 이 가동률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단 4분기까지는 9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YMTC의 동향.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YMTC가 요즘에 헛발질을 좀 하고 있죠. 점유율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게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5%입니다. 1분기에 7%, 2분기에 5%로 빠졌어요. 근데 3분기, 4분기에 혹시나 개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로 빠진다 이러면 너무 좋은 거고요. 혹시나 그냥 스테디하게 가더라도 얘들이 더 이상 이제 캐파를 늘리는 건 어렵게 됐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분기 데이터는 곧 나올 겁니다. 이제 YMTC가 어느 정도 낸드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낸드 쪽에 좀 더 이제 믿음을 갖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건 HBF 관련된 트렌드. HBF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그거 뭐 한 2, 3년 빨라도 2, 3년 늦으면 4, 5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샌디스크의 발표를 보면 거기는 2026년 하반기에 엔지니어링 샘플 나온다고 하고 2027년도에 양산 레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년 반밖에 안 남았죠. 굉장히 좀 당면한 과제라는 건데 요게 또 되면 이 낸드 쪽에 굉장한 또 수요 창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한번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보십사. 제가 3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낸드 가동률, 두 번째가 YMTC의 시장 점유율, 세 번째가 HBF 동향. 이 3개만 체크하시면서 낸드 투자하시면 아마 크게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4가 얼마나 납품될지가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입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발표를 했죠. HBM4를 이제 양산 체제를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양산 이제 곧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1등은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다음이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은 좀 약간 요즘에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2등이 삼성전자가 되지 싶은데 이제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한 내년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거의 80% 이상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올 파이 자체가 없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HBM4가 잘 되면 20%에서 30% 그렇게 되면 완전 정상화 궤도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되게 얄궂은 이제 이슈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앞에 이제 1, 2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거시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런 측면에서는 사실 HBM 계약을 그렇게 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 2분기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 때 발표한 걸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HBM의 가격을 레거시 디램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익률 측면에서. 그 말인즉슨 HBM은 가격이 한번 딱 결정되면 연 단위로 쭉 나가는 거라서 계속 고정 가격으로 나가는 거고, 이 레거시 디램은 시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는 HBM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 국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쇼티지가 나면서.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완전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아, 상반기에 그냥 계약할 걸.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쫙 길을 깔아줬을 텐데. 그러면 물량 확보하고 되게 싸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미적미적하고 마이크론 이용해가지고 좀 블러핑도 좀 하고 가격 좀 내고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9월까지 오니까 디램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시간은 메모리 제조사들 편이죠.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올라갈 건데 왜 구태여 빨리 HBM을 계약을 해주겠어요. 그냥 늦게 계약할수록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아마 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도 그렇게 막 서둘러서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서둘러서 계약하고 막 가격을 고정해버릴 것 같지는 않고, 삼성전자도 만약에 좀, 이건 제 내피셜인데 지금부터는 좀 늦게 만약에 계약 사실이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번에는 지난 한 2, 3년 동안은 디램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HBM 이거 하나 잡고 부여 잡고 오느라고 야, 계약 언제 되냐, 연단위 계약은 한 거 맞냐,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느냐 마냐, 이거에 너무 혈안이 돼 있었다면 아, 내년에는 계약 안 했어? 그럼 뭐 레거시 팔지 뭐, 이렇게 해도 굉장히 여유 있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어떤 국면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투자를 떠나서 약간 무협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인수 이슈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동안에 그 미국 정부가 뭐 관세 이슈나 이런 걸 대응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좌충우돌하지만 그렇게 샤프하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구나,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인텔하고 이쪽 반도체 업계에 구사하는 어떤 정책들을 보면 내부에 누가 반도체 전문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좀 찜찜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5년 이후에 어떤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물론 그전에도 파운드리 사업이 있었지만 정말 지금처럼 첨단 산업으로 대접받게 된 게 2015년 이후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때 이제 TSMC가 확 커가는 과정을 보면 파운드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3대 요소를 꼽아보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가진 고객, 내 제품을 신뢰를 갖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요거. 두 번째가 자본, 세 번째가 이제 기술 같거든요. 제가 기술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본 건, 요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2번, 그러니까 고객이 있고 돈이 있으면 기술은 해결되는 것 같다는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텔에다가 해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이 1, 2번을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태운 돈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 태운 돈, 엔비디아에서 태운 돈을 다 합치면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일단 돈에 대해서는 급한 불을 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도 암을 가지고 있는데, 암이 최근에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자체 칩을 설계하는 거죠. 그럼 자체 칩을 설계했으니까 어디선가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우리가 누누이 아는 팹리스입니다. 생산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 파운드리를 TSMC에 계속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고객사를 아무래도 강제로 짝짓기 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TSMC가 2015년부터 쭉 커왔던 과정을 보면 사실 애플을 빼놓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삼성을 이용했던 애플이 TSMC로 옮겨 타게 되면서 야, 너가 투자만 해. 내가 80%는 사줄게. 해가지고 TSMC가 애플을 믿고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계속 지금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은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차기 노드 투자하면 80% 사주고 20%는 화웨이가 사가다가 요즘에 다른 회사들이 사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신뢰감 있는 고객사가 없으면 사실 첨단 노드 하나 투자하는데 십수조 원 들어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오다 보니 지금 저 모양이 난 거고, 물론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TSMC는 애플이 그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잘 해왔던 건데,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 모델 우리가 인텔에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텔이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 파운드리 부분 아니겠어요? IFS라고 하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여기 때문인데, 거기에 이제 야, 소프트뱅크야, 너 하는 거 좀 줘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너 그 인간적으로 내가 서버용은 주라고 안 할 테니까 PC용 몇 개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경험치를 쌓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개런티를 받게 되면 TSMC가 했던 것처럼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첨단 노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 거랄까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정부의 지원과 최근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까지 등의 업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치 산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장치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뭐 이런 우리가 투자하는데 수조 원씩, 뭐 수십조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치 산업의 논리는 다 비슷합니다. 일단은 내가 곧 투자하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투자를 못 따라오는 내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졌을 때 이 시장을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다 먹고 나서는 내가 오히려 고객한테 갑질도 할 수 있다. TSMC가 하는 것처럼. 네. 갑질도 할 수 있다. 요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투자를 계속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텔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는 그 생태계에서 하나가 도태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좋다. 이제 하나 떨어져 나왔구나. 이제 요 둘이서 이제 경쟁하면 된다라고 봤었는데,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죠. 야, 정신 차려봐. 너 지금 벌써 무너지면 안 돼. 이래 가지고 인텔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잃은 거죠. 지금 당장의 어떤 매출에 임팩트가 오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길게 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또 인텔하고 나눠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트럼프가 인텔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삼성의 지분도 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일단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붙었고, 만약에 여기서 빅테크 중에 하나가 더 붙어주면, 예를 들면 퀄컴, 애플, 미디어텍 이런 뭐랄까 어떤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매년 수요하는 회사들이 하나가 더 지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행정부의 의도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강제 짝짓기를 대놓고 하는구나. 그게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수업료를 내면서 이게 그 경험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에서. 근데 만약에 애플이 붙는다, 미디어텍이나 퀄컴이 붙는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 어떤 그 학습에 대한 효과가.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신 찾아보시면 애플이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애플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이 지금 설계하는 칩들이 물론 그 A칩,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들, 그 다음에 M칩이라고 해서 이 맥북이나 뭐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C칩이라고 해서 무슨 통신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W칩, U칩 뭐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자립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냥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자기네들이 다 설계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하나 떼주는 거죠. AP는 인간적으로 내가 AP는 너한테 못 맡기겠다. 이건 TSMC한테 줄게. 그 대신에
뭐 W나 C 하나 이거 가져가 생산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차츰차츰 받아서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좀 못하는 상황이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경험치가 쌓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애플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칩스법 자금을 매개로 삼성이나 TSMC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삼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투자를 했고, 보조금을 47억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투자비의 12% 정도를 페이백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47억 달러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47억 달러를 만약에 삼성 지분으로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 1.3% 되더라고요. 시가총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거가 현실화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행정부가 바라는 건 두 가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인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 봐라 내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지분으로 바꾼 거야. 이거 세금 나는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야. 요거 그동안에도 계속 누차 강조해오고 있죠.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가 지향해왔던 게 그거죠. 외국 나라 혹은 외국 회사에 대해서 세금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좀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왜 돈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거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을 47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거 하고 야 47억 달러 주고 나 지분으로 1.3% 받아왔어. 이거하고는 분명히 무게감이 다르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거시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그립을 좀 더 세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를 A부터 Z까지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 미국은 제일 앞에 있는 소부장 잘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회사들 굉장히 많고 디자인 하우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세트에 탑재하는 회사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그런 세트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제일 앞과 제일 뒤는 많은데 이 중간에 있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빈약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바이든 포함해서 리쇼어링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봤을 때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빈약하단 말이죠. 그 메모리는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 야 마이크론 있네? 야 마이크론 너 빨리 와 해가지고 마이크론이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산하는 D램의 10%만 미국에서 생산했는데 우리가 이 비중을 40%로 늘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미국에서 그러면 D램이 생산하는 건 이제 됐고 그럼 비메모리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인텔이 잘해주면 이제 베스트죠.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하는 걸 보니까 미덥지 않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TSMC하고 삼성전자한테 야 빨리 팹 지어 텍사스하고 애리조나에 팹을 지어서 미국 안에서 비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해 라고 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곧 양산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외국 회사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생산하고 돈 벌고 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리쇼어링이 되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여기 지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소량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본사 지분을 요구한다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 정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법인 삼성전자 미국 법인 그리고 TSMC의 애리조나 법인의 일부 지분을 뭐 20% 30%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죠. 제가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US 스틸 모델인 것 같아요. 올해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 딜을 끌어온 게 지금 1년 넘었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쭉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 집권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이저 철강 회사를 니네가 사겠다고 일본 회사가 나는 싫은데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해주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일본제철이 어떻게 딜을 했냐면 우리가 US 스틸의 지분을 100% 다 살게 대신에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한 주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황금주가 뭐냐면
US 스틸이,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제철에 이제 미국의 어떤 자회사가 되겠죠. US 스틸의 어떤 경영 결정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US 스틸의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아니 회사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아니 미국 내 투자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직원들의 연봉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황금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의결권을 원래는 그 비율대로 가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무제한 반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 삼성전자야 TSMC야 황금주 하나씩 주라 이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거죠. 그거는 정말 그립을 세게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참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먼저 지금 전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야, 그래? 황금주? 해. 예, 진행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US 스틸이 결국에는 그 일본 제철 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딜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뇌리에 강하게 각인이 됐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네. 항상 그렇죠. 이게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랬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현실화가 되고 그 이상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경영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절차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그런 초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개별 기업에서 대응할 만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부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딜을 할 때 이제 협상력을 이제 배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을 보면, 뭐 그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 정부 바뀌고 나서 굉장히 어떤 정부의 이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호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방법은 없고요. 정부하고 잘 발 맞춰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게 남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다면요? 이건 좀 카더라 썰이긴 한데요. 올해 연말에 삼성에 좀 인사 측면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얘기가 돌았던 게 올해 상반기였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한 최근 3, 4년 동안에 계속 중간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꽤나 큰 규모의 중간 인사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예상됐던 게 뭐냐면, 일단 정권이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이 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 큰 인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 무죄 확정이 7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유예모에 넘어갔고요. 이번에 이제 7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말 인사가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체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웬만한 사업부장들이 이쪽 DS 쪽, 반도체 쪽에는 다 갈렸기 때문에 뭐 이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DS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삼성전자의 굵직굵직한 그 결정을 하는 사업지원 TF라고 하죠. 비서실 조직. 이재용 회장의 비서실 조직이 아마 큰 개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정모 부회장님 이번에 뭐 내려오실 거란 얘기도 있고, 그 대안이 이번에 지금 밑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실 거라는 지금 하마평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면 또 사업적으로도 원래 이 순회가 바뀌면 밑에 사업 쪽도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따라가시는 것도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중구난방으로 여러 설명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기회에, 그러니까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도 좀 어떤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설명드려서 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자주 불러주시면 또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